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브로드컴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내년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다소 모호한 메시지를 내놓자 투자자들은 가차없이 주식을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죠?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셈법이 AI 기술주들의 조정 빌미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계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고용, 물가, 소비 최신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도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시장이 물가, 고용, 소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뉴욕 증시의 연말 흐름 진단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미장 마지막 거래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가슴이 덜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내놓은 다음 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황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오라클은 나름대로의 그나마 이유가 있다고 치는데 브로드컴마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흉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다시 거품론에 고개를 들었고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여기 불을 지폈는데 과연 이제 그 해석이 맞냐라는 부분은 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뭔가 좀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많이 했고 어쨌든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지난번 이제 급락 시점과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 혹은 선물 옵션 만기 딱 들어가는 시점에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웹도덕 현상과 일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4월, 7월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그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콜포 레이티오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워낙 커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선물 옵션 혹은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부분이 옵션 만기 때 급격히 불거졌는데 실제로 금리는 인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왜곡되는 투심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받느냐 부분은 좀 더 만기가 지나고 나서까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만기주에 항상 불거지는 변동성은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여미 이사님, 나스닥의 하락폭이 꽤나 컸어요. 아마 투심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이렇게 나스닥이 1% 이상 빠졌을까? 가늠이 되십니까? 확실히 좀 시장의 시각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캐펙스의 어떤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상반기에는 봤다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의 사이클과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면서 확실히 이제는 캐펙스 투자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론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브로드컴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여기에 또 오라클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국 이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 뒷단에 결국 이제 마진을 얼마큼 내느냐 그리고 그 마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의 관심은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숫자에 상당히 좀 민감한 어떤 그러한 어떤 분위기 감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앞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수급의 변동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AI와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제가 볼 때는 하락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찬 대표님 옵션 만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한 5 정도라면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서 좀 더 과장되게 이거를 반영했다고 할까요? 한 7, 8 정도로 과장되게 반영했다고 할까요? 시장에 근데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기술주 거품론 논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고 여기 이제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더 과장되게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 양상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게 작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경기 호태론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처음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 이후 급락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 특히 그 헤지펀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몇몇의 인물, 뭐 드러케 밀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풋 베팅을 굉장히 늘렸다라는 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지금 1년여가 지났지만 사실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은 추세와 반대쪽에 갑자기 반대 흐름이 나왔을 때 그 값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 옵션은 수백 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 달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의 콜프 레이티오 비율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 사실 그때 나왔던 이제 그 악재 두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과 AI 버블론이었는데 사실 그게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굉장히 투심이 그쪽으로 몰렸고 결국 금리는 동결되지 않고 인하되었고 그때 나왔던 엔비디아의 매수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당설로 나왔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악재가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악재도 물론 뒤쪽에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브로드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라클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 분기에 실적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히 과대 계상됐다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오라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브로드컴과 오라클을 좀 비교해서 나눠볼 분은 나눠보고 같이 볼 분은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오라클 분석부터 윤여미 이사님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로드컴과 달리 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현금과 지금 부채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지금 AI 인프라 구축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투를 해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말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제가 볼 때 과도한 설비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될수록 결국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매출로서 마진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9월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단기 저점을 잡는 모습은 좀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또 개파락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지지 라인을 좀 받는 부분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라클로 지금 불거진 논쟁은 지금 브로드컴까지도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로드컴을 까보죠. 브로드컴의 차세대 사업부는 마스터 칩, 그러니까 맞춤형 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커스텀 칩. 요거는 마진이 아주 높은 편인 건데 요거 말고 상대적으로 좀 마진이 낮은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요걸 이제 렉 단위 솔루션으로 이제 구분을 하던데 요 AI 시스템 비중이 커지니까 앞으로 일정 수준의 마진 하락이 불가피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경영진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돼서 브로드컴에 대한 주가 급락의 빌미가 된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좀 이거를 어렵긴 해요. 제가 잘못 이해하나 싶어서 막 믿게 보려고 막 엄청 애쓴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저도
정말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이걸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나왔던 그 브로드컴 CEO가 얘기했던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 잘못하면 1%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뭐냐고 하면 실제로 이익이 난 데서 매출 원가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 원가를 빼고 나온 이익을 가지고 이익률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이익률인데 보통 이 매출 총이익률이 예를 들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IT 관련된 쪽이 아니면 보통 10% 나오죠. 제조업은 실제로 10%도 버겁습니다. 총이익률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률이 10%두 자릿수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IT 기업이야 20, 30%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 같은 건 3%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통업 같은 경우도 10%에서 20%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 전후라고 잡으면 여기서 1% 하락하면 꽤 크죠. 왜냐하면 10분의 1이니까 전체 매출 총이익의 10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데미지가 크죠. 5%나 10% 정도는 적은 비중이 아닌데 지금 현재 브로드컴의 매출 총이익률이 78.4%입니다. 그러니까 78.4%에서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의 CEO가 얘기했듯이 차익은 1%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77.4%가 되거든요. 과연 78.4% 매출 총이익률에서 1% 줄어드는 게 정말 이만큼 주가가 10% 이상 빠져야 될 만큼 치명적인가라고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나왔던 수치 자체가 지난번 옵시 만기 때처럼 굉장히 부풀려지고 좀 뭔가 하방 압력을 유도한 듯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10%대에서 1%는 10분의 1이니까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AI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이익률,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하다못해 하이닉스도 관련된 부분이 50%, 60% 넘거든요. 근데 특히 브로드컴은 78%대인데 과연 1% 하락이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될 만큼 치명적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브로드컴 CEO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하나는 일단 주주가치 제고에서 브로드컴이 좀 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번호발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이 굉장히 큰 폭이 나고 잉여현금이 예상했던 데서 뭐 예를 들면 지번호발 같은 경우는 10조 원이 넘게 지금 초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치 제고에서 미국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보통 더블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배당률이 커져가는데 이번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지난 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10% 증액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아마 CEO가 합리적인 항변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해볼 뿐 과연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이지한 대표님 이렇게 길게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약간 이게 억지스럽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약간 먼지털이식 꼬투리 잡는 느낌인 거죠. 81점 맞았던 친구한테 80점 맞았다고 약간 뭐라 하는 것 같은, 되게 뭐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적절한 표현인데.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반영할 일인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건 뭐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AI 기술주 여기에 대한 뭐 거품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제2, 제3의 브로드컴이 또 나타날까? 걱정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일단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계속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논란을 다시 한번 좀 정결시키려는 어떤 종목은 결국 엔비디아나 구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3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면 AI 거품 논란이 나왔을 때 결국 엔비디아 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좀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고 여기에 더해서 구글의 또 TPU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부응이 됐던 부분을 좀 상기해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성형 쪽에서 가장 좀 선두라고 볼 수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특히 이제 GPU 관련돼서 가장 또 마켓시어가 큰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기업이 버티게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종목단에서 아무리 좀 자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부분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의 어떤 등판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내마녀의 날이었고 미국이 이번 주 금요일인 거죠. 3, 6, 9, 12 셋째 주 금요일이고 우리는 목요일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옵션 만기 영향을 상당히 받겠네요. 이번 주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은 미국과 우리가 이제 옵션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일가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 날 결제되는 지수를 가지고 결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중요하고 미국은 선물옵션 동期만기주에 그 5일치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사실 그 옵션 만기주도 중요하지만 만기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가이기 때문에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기 전주 금요일날 종가가 중요해서 지난주 같이 만기 금요일날 종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지난번 11월 달에도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현상이 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는, 지난번은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풋옵션에서 시세를 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는 사실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수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했죠. 그러면 아마 변동성이 풋과 콜 둘 다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월화수는 하방으로 밀고 뒤쪽은 또 상방으로 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 구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 방송 전에도 옵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방송 저희 말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주에 염두에 두고 투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3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죠. 그 3명의 이탈표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이탈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일단은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동결에 배팅을 했는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윤여미 이사님, 데이터를 아직 다 모르겠다. 더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해요. 이건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확실히 이제 이 연준 위원 내부에서도 확실히 금리와 관련된 방향성에 확실히 좀 논쟁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에 대한 부재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사실 또 강한 압박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또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2명으로 좀 압축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한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제 내년에 3% 초반까지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일단 한 2-3번 정도면 어쨌든 금리 3%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어떤 소수 의견이 지금 제가 볼 땐 존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자체를 약간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고 좀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소수 의견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데이터가 지금 계속 발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팔로우업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위원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선출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유력 후보로 알려졌던 사람이 이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케빈이 있는 같은 케빈인데 또 다른 케빈이 등장했습니다. 케빈 워시예요. 해싯 아니고 워시. 두 사람으로 좁혀졌어요. 2명의 케빈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까지 했어요. 케빈 워시는 누굽니까? 이전에. 이번에 이제 케빈 해시도 마찬가지고 케빈 워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연준 위원들을 하셨거든요. 네. 연준위원들 좀 하셨고,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케빈 해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정도 개인적인 취향에 좀 맞을 것 같고, 케빈 워시는 아마 경력만 놓고 보면 연준위원회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케빈 해시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다못해 자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금리 결정을 대통령과 협의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독립기관에 대한 부분은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해셋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협의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시시 조금 더 경영 면에서 보면 연준위원도 했고, 연준이사도 했고, 그다음에 투자은행에도 근무를 했고, 경제기획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장 상을 알지 않을까. 근데 또 케빈 워시는 또 상대적으로
그 본인이 금리 결정에는 더 전문가고 케빈 헤셋은 재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맞을까 우리가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입맛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워시든 해시든 케빈은 무조건 트럼프와 금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케빈은 못 말려라는 옛날 또 드라마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해시시든 워시든 연준의 독립성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저희 중앙은행도 아닌데 괜한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제 기업 종목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 오셨습니다. 윤여민 이사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라이릴리입니다. 네.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일라이 릴리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확실히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중 호르몬 수용체 작용제라고 할 수 있는 치료 후보 물질이죠. 레타루루타이드와 관련돼서 임상 3상 지금 시험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체중이 최대 평균 28%까지 감소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100kg면 28kg가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을 빼는 것에 넘어서 이제 결국은 투약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얼만큼 근손실 없이 살을 빼느냐 뭐 이 정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뭐 살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투약의 편의성, 그다음에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그 제품에 더해서 3중 치료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마켓 시어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떤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감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24%, 최대 28% 체중 감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kg이면 내가 25kg 정도는 무조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대단한 체중 감량 효과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근손실 적고 다른 뭐 대사작용까지 큰 부작용이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네.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중 호르몬 수용체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식욕 억제,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 분해. 여기에 이제 3중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 대사량이 좀 증진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루카곤을 좀 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GLP-1에 관련된 부분들이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산업에 대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3상에 어떤 참여했던 참여자들 중에서 어떤 지금 일부의 참여자들은 살이 너무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임상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중단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위고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경쟁사 대비 너무 압도적인 감량 효능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라이 릴리는 뭐 자신의 약을 자신이 어떻게 보면 깨는 그러한 어떤 그러네요.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위고비였다가 마운자로로 이제 대사가 갈아타고 마운자로를 더 뛰어넘는 지금 신약 레타트루타이드. 네. 이게 이제 뭐 너무나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서 자신의 약을 자신이 더 뛰어넘는 차세대 약까지 지금 신약 후보 지금 임상 시험 진행만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일라이 릴리, 앞으로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월트 디즈니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워너브로더스 합병 무산이 될 것 같다는 소식 때문에 이 컨텐츠 업계가 지금 지각 변동이 상당히 큰데, 이런 가운데 월트 디즈니 짚어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종연회가 굉장히 OTT 업체들 간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특히 컨텐츠를 두고 지금은 다양한 합종연회와 함께 AI라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오픈 AI와 AI와 함께 AI 협력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리지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AI와 접목을 했을 경우는 사실
사실 양적 팽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로서 제작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고 기존의 제작 비용에서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시설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오리지널 판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AI를 활용해서 양적으로 컨텐츠를 팽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월트 디즈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월트 디즈니는 주가 조정을 받고 그런 틈새에서 야금야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주토피아가 10억 불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월트 디즈니가 좀 선방하는 부분이 중국에서의 컨텐츠 사업이 유일하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나왔던 주토피아도 중국에서 매출이 꽤 크게 발생이 되면서 10억 불을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오리지널 판권에 대한 AI의 접목성에 의한 양적 팽창,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의 선전,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OTT 그리고 스트리밍 콘텐츠 측면에서 수익성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이게 콘텐츠 히트작도 많이 내고 하는 건 알겠는데 수익성 개선이 늘 숙제로 남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AI 접목이라는 부분이 아마 좋은 점수를 좀 받은 것 같고, 이유는 우리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제작 비용이라는 게 사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넷플릭스도 제작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오리지널 판권이 있는 상태에서 AI로 많은 제작 부분을 커버를 한다면 제작 비용이 이전보다 뭐 5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그 콘텐츠의 질을 우리가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편수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월트 디즈니가 수익성 개선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디즈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못지않은 그런 성장성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디즈니는 오프라인 사업도 하잖아요. 테마파크라든지.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테마파크, 여기에다가 OTT 스트리밍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조화롭게 만약에 성장을 이뤄낼 경우에는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OTT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테마파크나 이런 쪽의 매출에 기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AI 협력 부분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나왔다는 것과, 최근에 이 주토피아라고 나왔던 부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선방한 데가 좀 드물었는데, 이 주토피아 2로 중국에서 선방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중국에 좀 안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OTT도 테마파크와 함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조금씩 반영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실적을 완전히 견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까지 알아봤고요. 윤여미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은 요즘에 CEO가 해임이 돼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올 1월 뭐 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420불에서 150불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50%, 거의 60% 이상이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주가의 하락 원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이죠. 애슬레저 룩과 관련돼서 사실 룰루레몬이 상당히 선두권을 좀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했다는 부분들, 여기에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알로 요가라든지 부오리 같은 중저가 애슬레저 룩이 좀 상당히 좀 나오면서 경쟁이 좀 치열했던 부분들, 여기에 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기존의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요가복을 좀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파이가 상당히 작아졌다는 부분을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난 8월부터 $800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 면제를 폐지한 것도 사실 룰루레몬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아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워낙 판매가가 높다 보니까 전가시키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비용으로 2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천억을
고스란히 물게 되면서 또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신호가 나타났던 부분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 경영을 상당히 잘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표이사가 내년 1월에 사임을 하면서 조금은 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좀 어떤 신호로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조금 최근에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뭐 밸류상으로 봐도 많이 내려와 있고 경쟁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고 관세 문제도 뭐 계속해서 가져가는 문제인 거고 이걸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떠안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주변 환경과 내부적인 문제. 네. 그럼 룰루레몬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차기 CEO든 이 문제를 다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핵심 제품인 여성용 레깅스의 점유율을 올리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연간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은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너무 과도한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얘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매도됐다. 사실 이제는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롱 포지션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매수 추천의 하나의 또 근거로서 좀 활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려갈 곳은 없다. 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대표도 새로 온다니까 어떤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갈지 뭐 아직은 알 수는 없겠지만 더 떨어질 곳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주가 낙폭도 조금 과도해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룰루레몬까지 들어봤고요. 이재한 대표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주죠. 영업사원이 필요 없는 기업. 보잉입니다. 자, 보잉은 몇 번 분석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비행기를 잘 팔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팔아주기도 하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잉의 주가는 8월달 상호관세가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기울여 볼 만한 위치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쭉 추세적으로 예, 좀 많이 빠졌고. 저점을 낮췄네요. 네. 8월달 아마 이제 상호관세 협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초과 발주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내려왔고, 근데 최근에 이제 CT에서 항공이나 혹은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을 했고, 지금 현재 아무리 이제 주가가 좀 밀려내렸지만 사실 보잉이 올해 수주한 비행기 대수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국마다 관세 협상을 할 때마다 50대, 100대, 50대, 100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량이 1000대가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이제 주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이 발주받은 것에 대한 이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반영될 시기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경영진에 대한 이 기대감이 동시에 나온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항공우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붐이 좀 부는데 역시 여기에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역시 보잉이다. 그래서 항공우주와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붙는다. 지금 정도 위치에서 만약에 이제 이전에 하락했던 추세선을 딱 넘어가기 직전인데 넘어간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요. 맞죠. 보잉이 생각해 보니까 우주 섹터에도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워낙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뜨거웠지 않습니까? 우주 테마가 부상할 때마다 같이 보잉도 얻어 타고 갈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것도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잉은 실제로 우주와 관련되면서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이 꽤 짭짤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에서는 아마 스페이스X 상장 이슈 때마다 보잉 주가는 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뭐 전쟁에 대한 휴전 기대감 커지고 있지만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방위 산업 쪽은 어떻습니까, 보잉?
최근에 이제 보잉이 F-15 이후, F-18 이후에 차기 항공기에 대한 버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CT 레포트에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방산 쪽 매출이 좀 커져가고 있다. MQ-25라고 무인 항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급유기, 이런 무인 항공기 쪽에서 보잉이 선전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방산 쪽에도 기대를 좀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잉까지 오늘 준비해본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매주 월요일 날 만나는 이지환 대표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일단 이제 AI 종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이전부터 굉장히 조정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자유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버는 것보다 실제로 캐펙스 지출이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종목들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자유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실제로 매출 채권을 제외하고 영업에서 얻은 이익에서 캐펙스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에 저게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 넘어가면 번 것보다 투입되는 금액이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버블론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오라클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그걸 반영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유동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시면 최근에 연준이 단기 채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난번 셧다운 때 단기 금리가 급도로 올라갔던 부분을 우려해서 단기 변동성 금리를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동성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단기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확대에는 충분히 기여를 하고 아마 이번 주 선물옵션 미국 만기가 지나면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아마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다만 이번 주는 선물옵션 만기에서 AI 핵심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에 의해서 FCF가 마이너스 전환 종목들 좀 배제하고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이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면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은 다시 폼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과 전력기기 중에서 이번 이슈에서 내려갔지만 실적이 탄탄해서 지번호바 같이 잉여 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환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자, 오늘장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윤현 미사님?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실적 관련된 부분에 경제 관련된 일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FOMC 멤버의 좀 연설이 있습니다만 오늘보다는 일단 수요일, 목요일을 좀 더 집중하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S셋 이지환 대표,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AI 산업에 대한 비관적 진단을 내놓으며 지난 금요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브로드컴이 AI의 수익성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 거래일 11% 넘게 급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는 보도에 투심이 얼어붙었는데요. 현재 프리장 주가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해 개발 중인 일부 데이터 센터의 완공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라클 측은 반박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지난 금요일 4% 넘게 급락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 칩 공개에 힘입어 전 거래일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으로 대만 TSMC가 생산을 맡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1%대 오름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리비안의 급등세에 힘입어 테슬라는 기술주 약세 속에도 전 거래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리비안발 호재 속에 동반 강세를 보인 건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엑스박스 부문의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평가에 전 거래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행사 기간 엑스박스는 뚜렷한 신작 공개나 수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 우려와 특별 배당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전 거래 주가는 보합권에 그쳤고 현재 프리장에선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인도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흥국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인도는 당뇨병과 비만 환자 급증으로 GLP-1 계열 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지난 6월 인도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잉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잉 주가와 관련해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보잉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 $265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 미국 항공 우주 및 방산 부문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잉 주가는 지난 금요일 2% 가까이 올랐고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측 시장과 토큰화 주식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오는 18일 행사에서 관련 내용과 신규 제품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예측 시장 거래가 급증하는 흐름과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AI 산업을 둘러싼 의구심 속에 전통 산업주로 자금이 옮겨가는 순환매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도 산타랠리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랠리의 주인공이 예전처럼 AI 기술주들이 될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월가 전망치도 다소 엇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미장의 투자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미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 지금 전망치를 보면 네. 지금 7,000한 중반대에서 많게 보는 데는 8,000대까지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조금 밴드가 넓다라는 거는 네. 이견이 좀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네. 그 두 가지인데요.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얼마입니까? 4.15. 10년물 기준으로 4.18. 4.18. 1 나누기 4.18을 하면은 이게 PER이 24배예요. 24배. 내년도 어닝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년도 어닝이 올해보다 한 12~13%, 누구는 10%, 누구는 15%, 한 12% 오른다 가정했을 때 내년도 어닝이 얼마나 하냐면 아까 24라 그랬는데 24 곱하기 어닝이 305에서 315예요. EPS. EPS 기준으로. 그럼 예. 310 정도 하면은 그게 7,500이죠. 지금 24배. 그 국채 수익률 나누기 해갖고 24배 곱하기 내년도 이익 그대로 믿어서 7,500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 연초에 생각하는 것처럼 AI에 대해서 광분까지는 아닌데 AI 다시 가 하면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럼 20배가 아니고 25, 6배 줄 수 있거든요. 좀만 10% 한번 볼까요? 네. 24배가 26배 그리고 310 하면은 8,060입니다. 그러니까 AI가 거품 있을지 모르는 경쟁감에서 내년도 이익 전망을 평균 한 10% 초반 갖고 오는 거 곱하기 지금 국채 수익률 나누기 역산해서 하면은 24배. 그러면 7,500. AI 프리미엄 한 7에서 10%? 그러면 8,000배.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붙이는 쪽에서는 M7을 중심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닌 데서는 M7 비중을 줄여야겠네요. 줄인다기보다는 M7이 이미 오버웨이트인데 더 오버웨이트한 문제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내년도 이익이 12% 증가된다고 최근에 나온 게 골드만삭스인데 네. 그중 내년도 이익 전망이 12%인데 IT는 20% 넘고요. IT 아닌 거. 빅7 아니고 다른 것들은 한 10% 초반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AI의 성장률을 믿으면은 8천까지 보는 거고 좀 애매해서 그걸 눈치 보고 처음에 좀 미적지긴 하기도 하고 이 많이 싫었으니까 다른 주식하고 좀 견제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8천까지는 아니고 일단 7,500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내년 7천 중반대에서 8천 사이를 간다고 쳐보죠. 그러면 지금보다 지금 S&P 500 기준이 한 6,800 네. 정도 되니까 10% 초반. 최소 10%는 넘어야 두 자릿수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은 정반대입니다. 네네. 저는 브로드컴까지 이렇게 급락해버릴 줄 사실 네네.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 기술주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가정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네네. 일단 브로드컴하고 오라클하고 엔비디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죠. 엔비디아는 TPU라는 브로드컴 구글이 처음에 치고 나면서 경쟁에서 어떻게 돼? 그래서 PER이 30배 가던 게 25, 6배로 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빠진 거는 10몇 프로 빠진 거는 빠지고 나서 PER이 내년 기준으로 35배입니다. 아까 미국 평균 얼마나 했어요? 23배 지금 23배 정도 가고 있어요. 23배. 24배, 25 가겠는데 브로드컴은 어저께 10% 빠지기 전에 40배가 내년 기준으로 40배 넘었고 올해 기준으로 50몇 배였어요. 이게 빠져서 35배라고요. 그러니까 빠질만 했어. 핑계를 댔죠. 마진이 좀 조금 내려가느냐. 아니 마진이 79% 나온 마진이 1%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서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핑계예요. 왜냐면 네. 마진이 내려간다는 건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요. AI잖아요. 얘네 매출 중에서 AI 반도체 매출은 고작 35%입니다. AI 매출이 많이 성장할수록 AI 반도체는 단 마진이요. 우리 소프트웨어 마진보다 적어요.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부문 마진이 90%예요. 아까 평균이 79%였죠. 그러면 AI 반도체는 성장을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단기적으로는 평균 마진은 70% 후반대에서 조금씩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암시를 했어요. 사람들 까먹었어요? 까먹은 건 본인들 문제고 암시했다고요. 그래서 네. 올라갔는데 주가 보니까 벌써 내년 기준 PER이 40몇 배야. 넘어갔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1%포인트 내린다는 네. 것 때문에 11%를 뺐다고요? 네, 그게 가장 컸던 거고 야. 아까 AI 팔릴수록 원가에 마진 내려간다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AI 칩 만들죠. 네트워크 칩 만들죠. DSP 만들죠. 이게 AI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거 하나 더 있어요. HBM은 삼성한테 하이닉스 가가지고 와가지고 얘네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AI 시스템 만드는데 그게 HBM이 얘네 AI 시스템의 원가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줄 수밖에 없다. 그건 3개월 전부터 얘기됐던 거라고. 네. 근데 왜 주가 빠졌냐면 며칠 전에 오라클 때문에 흔들리고 그날도 오라클이 뭐 미뤄진다느니 페름이라는 그 부동산 임대하는 데이터 센터 걔네가 뭐 미뤄지고 취소도 이런 게 나오니까 브로드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딱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자, 연준으로 한번 가보죠. 네.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시장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네. 10년물 말씀하신 30년물도 그렇고 장기물 금리, 시장 금리는 여전히 물가 걱정, 고용 걱정, 뭐 소비 걱정까지 다 네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뭘 더 걱정할 거냐, 고용이냐, 물가냐, 고용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이거는 그럼 내년 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네네. 그래도 인하 쪽으로 계속 방향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데이터가 나와서 고용 쪽을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게 더 확인이 되면은 금리 인하는 한 번에 멈추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점도표상은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11월 데이터가 이번 주 CPI 가 후반에 나오죠. 맞아요. 네. 내일 나오죠. 수요일, 목요일 나오는데 지난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데이터 갖고는 경제가 워낙 좋으니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가 좋으니 한 번 정도 하고 한 번 정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고용 데이터가 신경 쓰니까 그거 보면서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 해석한 게 맞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QE 같지 않은 QE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런 거는 단기 국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아주 길게 보면 장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장기는 다른 거 부채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컨선이 해결됐을 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기가 내려간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단기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걸 막아줬다. 그걸 만족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국채 때문에 이슈가 된 거죠. 뿐이니까요. 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어요. 단기 국채 이제 400억 불 네, 매입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했죠. 아마 오늘부터 시작했을 거요. 아마 제 기준으로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12월 11일부터 한다는데. 시작했군요. 네, 시작했죠. 네, 400억 불이 시장에 풀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증시의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화색할 만한 일이죠. 단기적으로는 파지티브한 거죠. 단기적으로밖에 포지티브하지 않습니다. 단기 국채는 막아주는 거니까. 단기 국채. 장기에는 못 미친다니까요. 근데 양적 완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장기가 양적 완화 실제 하는지는 장기를 봐야 되는데 그 QE는 우리가 몇 번 없었습니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럴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의 네. 요지는 이거죠. 지금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네네. 나스닥 떨어지고 전체 이제 네네. 미장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조정을 받잖아요. 네네. 이런 단기채 매입의 유동성 확대 소식이 좀 네네. 이런 악재들을 덮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기대감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도움이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약한 고리가 더 먼저 무너지는 거니까 안 좋은 건데 단기 이렇게 해서 약한 고리를 잠깐 숨 고르게 해주는 거는 포지티브한데 전체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주가 올라간 거 이거는 완전히 그 노이즈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은 어저께 뭐 브로드컴이 빠지고 뭐 또 엔비디아 기술 더 빠지시는데 어느 정도 빠지면 말이죠 저가 매수가 생길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빠지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오라클은 다른 얘기죠. 물론 오라클도 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부도 라이크한 것이 진짜 현실적이지 않다면 여기 주가에서 계속 빠지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는 주가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단기 국채가 도움이 되건 맞아요. 근데 이거 그렇다 해가지고 장기까지 문제 없고 해서 모든 게 다시 AI 막 올라가 이렇게 할 정도로 수요의 이슈에까지 연결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바닥을 건드려줬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질문에 집착을 하는 거는 미국 기술주가 흔들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2, 3%대 큰 폭으로 빠졌고 우리 네네. 장도 영향이 있고 네네. 그래서 바람은 산타랠리 동안 네네. 좀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좀 다시 살아나길 네네. 바라는 마음에서 네. 자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자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가 그 미국의 반도체나 걔네 주가보다 더 언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어닝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투자가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가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버틴 겁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애매하거나 브로드컴도 애매했어요. 그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애매하게 마이너스 2% 그냥 플랫하다 합시다. 그러면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것만큼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런데 우리 산타랠리라면 뭐 어디까지가 산타랠리인지 모르겠는데 전고점 4,240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도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AI 섹터의 조정 국면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실적 제2의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실적 발표하지만 네. 뭐 요런 조그만 뭐 좀 조정됐다, 뭐 부동산 데이터 센터 들어갈 자리 조금 계약 미뤄졌다, 그렇죠. 뭐 요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화들짝 해야 돼요? 네,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실적. 아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엄청 좋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론보다 더 좋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그게 확인되면서 우리는 다르거나 해서 아웃퍼폼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3% 빠지는데 우리가 3% 올라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미국이 마이너스 2%일 때 우리는 안 빠질 수 있어요. 그 정도 아웃퍼폼하면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11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확인되고 네. 그러면 또 그게 좋게 나오고 예상도 나오면은 1월 말에 있을 삼성전자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그 중간에 CES도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지금하고 다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타랠리는 지금 일주일 주잖아요. 산타랠리의 전고점을 뚫을 수 있냐? 저도 그걸 바라죠. 근데 그럴 수 있는지는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이던스와 모든 것이 확 올라야 되는데 그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